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206페이지 공시송달제도로 갑니다. 일단 공시송달제도 자체는 민사소송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욕심내지 마시고 민법에 실린 조문만 보시면 돼요. 표의자가 가실 없이 거기다 체크할게요. 가실 없이 딱 한 번 우리 시험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하려면 뭐요? 표의자에게 가실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표의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공시송달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의자가 가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소법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본문은 민소법이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최초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법에서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공시송달 제도라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시험하고 상관없이 이런 제도를 언제 이용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우리가 그때 배웠지만 10년간 불행사면 시효 소멸되죠. 그죠? 근데 이 같은 시효 소멸을 막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중단을 시키는데, 중단은 소를 제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채무자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채무자가 야반 도주했다고 그죠? 그때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제도, 가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모른다고 그죠? 그때 공시송달제도를 타면 2주가 지나면 그 소장이 상대방에 전달된 걸로, 그러면 재판이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돼서 의제 자복으로 성소 판결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10년 동안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으로 갑니다. 112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죠? 근데 앞에서 도달이라 하면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야 되죠.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를 수령 능력이라 합니다. 수령 능력. 따라서 객관적으로 표의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더라도 그 당시에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를 뭐요? 이해할 수 있는 수령 능력이 없다면 그때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도달을 상대방 측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 합니다. 자, 일단은 연습만 해볼게요. 수령 능력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행위 능력은 이해만으로 족합니까? 이해해서 의사까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후자죠, 그죠? 그래서 수령 능력은 행위 능력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어차피 뭐요?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이 같은 매매 등의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일률적으로 뭐요?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볼게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 안 후에는 체크할게요. 자, 개념은 설명됐어요. 쌍거리 봅니다. 그래서 이자가 수령 무능력자인 제한 능력자가, 그러면 원칙 수령 능력은 누구를 위한 능력이요? 제한 능력자를 부하게 한 능력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표의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더라도 이자가 그 당시에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자, 체크할게요. 1번의 첫째 줄.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도달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 같은 제도를 둡니까? 제한 능력자, 그죠? 반대로 일단 구분하시고, 반대로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뭐예요? 도달이 유리하다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 못해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다. 즉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누가 존재합니까?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 그죠? 그러면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언제부터? 법정 대리 안 때부터입니다. 안 후에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 의사 표시에 도달 사실 안 때에는 표의자도 뭐요? 그때부터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3, 4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의사표시에 관한 논점까지 살폈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오시냐면 217페이지 대리 파트로 옵니다. 자, 법률행위 대리에서는 최소 2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가 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자, 볼게요. 법률행위의 대리다, 그죠? 자, 앞으로 우리가 제목을 읽을 때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지 마시고, 제목을 잠깐이면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대리는 어디에서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매매 등 법률 행위에서만 허용되는 제도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갈게요. 자, 그럼 대리하면 어떤 제도를 말하느냐? A가 자신의 토지를 매도코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매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값을 뭐요?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값이 A의 대리인 값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매매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되고 있다?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근데 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이 됐다면 그로 인한 매매의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과 상대방 사이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즉, 행위는 대리인이 하나, 그로 인한 효과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생깁니까? 본인에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제도라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뭐 우리 상식상 일정한 행위자가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효과는 누구에게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행위자 자신에게, 그죠? 이와 같은 법상의 원칙의 예로서 행위자의 행위라는 효과가 엉뚱한 타인에게 생기게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제도라 합니다. 자, 볼게요. 특징. 대리의 경우 법률 행위를 하는 자와 그로 인한 법률가의 기속자가 분리된 점에 특징이 있더라, 그죠? 있더라. 그럼 대리의 삼명관계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같은 대리라는 효과가 발생하려면 첫 번째, 그죠? 순서상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리인이 뭐예요? 그 대리권 보면서 일정한 방식의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 대리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거래는 효과. 그래서 이와 같은 삼각형 구도로 최종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관계를 대리의 삼명관계라 칭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큰 2번. 그럼 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순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자가 납니다. 능력자죠, 그죠? 근데 문제는 몸뚱아리가 하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매매를 할 여유가 없다, 시간 여유가. 그래서 이자를 믿고서 나의 분신과 같이 이자의 행위를 나의 행위로 취급할 수 있겠다. 즉,
대리제도의 기능. 즉, 값을 내가 원해서 이자를 나의 대리로 선임했다. 그죠? 이를 임의대리합니다. 임의대리의 경우는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의 범위보다 대리를 이용하면 더 그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사적 자체 확장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자가 제한 능력자예요. 자기 스스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죠? 그때 법에 의해서 대리인이 선임돼서 이자가 지금 능력이 부족하죠. 그죠? 근데 그 능력의 부족분을 법정 대리인이 메워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사적 자체 보충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순서 속이는 정도밖에 없어요. 자, 대리의 본질은 학자들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 대리의 허용 범위로 갑니다. 금방 제목상 우리가 배우자 하는 대리는 제목 그대로 뭐요? 어디에서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에 한해 소용된다. 그죠? 법률 행위 중에서도 매매 등은 당연히 타인이 대신할 수 있지만 혼인 등은 타인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원칙. 법률 행위 중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만 그죠?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2번 신분액이 갑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뭐요?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 원칙. 혼인, 이혼 등을 타인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가족법상의 법률은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하면 텐데요. 그런 정도면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라도 돈과 관련된 것.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부양 청구권. 그건 뭐야? 상속 회복 청구권. 문제가 된다. 그죠?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제도는 허용될 수 없답니다. 다만 요거요. 표현행위.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어떤 게 있어요? 각종의 최고 거절. 간염의 통지는 각종의 통지, 성인 성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시 확인할 거예요. 표현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뭐요? 우리가 봤던 의사표시하고 구조가 똑같죠. 그죠?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다 알린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외부에다가 알린다. 그 점에서 의사표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 대리제도가 허용된답니다. 학설이, 판례가. 그래서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원칙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틀려요. 사실행위라도 뭐 애까지는 굳이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등 이와 같은 사실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가능하다면 일단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뭐요? 말장난이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옆에지. 불법 행위는 대리가 뭐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법률행위에 한해서 허용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구별제도로 갑니다. 여기서 출제될 수 있다면 뭐요? 사자밖에 없어요. 사자. 간접 대리는 예전에 한번 5개 지문 중에 한 번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 자, 간접 대리로 갑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림을 지워버렸네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로서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로 인한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과 상대방에게 직접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대리를 직접 대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직접이란 말은 생략합니다. 그럼 간접 대리는 뭐냐는 겁니다. A가 가수원을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엄청난 사과를 수확했다. 그 사과를 자기가 일일이 트럭에다 싣고 고객을 만나서 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가락동에서 청가상을 운영 가격에다 모두 실어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가 알아서 팔고 나중에 다 팔면 너의 수고비, 즉 수수료를 빼고 나에게 돌려달라. 물어볼게요. 그러면 갑이 사과를 매도할 때 A의 사과라고 팝니까? 자기 것이라고 해서 팔아요? 자기가 책임지고 팔죠. 즉 자신의 이름으로, 즉 내 이름 석자를 걸고죠. 즉 자신의 책임으로 팝니다. 즉 어떤 사과에 어떤 하자 등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기 져야죠. 즉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뭐예요? 이자와 고객 사이의 매매로 인한 권리 의무 효과가 발생합니까? 상인과 고객 사이 효과가 발생해요? 후제죠. 그죠? 그 효과도 자신에게 생겼다. 그죠? 근데 나중에 다 팔고 나면은 수수료 자고 간접적으로 이자에게 대금을 주더라. 그죠? 그래서 이자에게 최종적으로 효과인데 이와 같이 이자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이자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간접대리라 합니다. 간접대리. 자, 볼게요. 간접대리란 그래서 값을 위탁 매매상 그럽니다. 근데 용어는 이렇게 두고 위탁 매매와 같이 타인의 계산으로 자, 일단 개념은 체크할게요. 타인의 계산. 계산은 뭐야? 이익으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내부적으로는 사과를 팔면 그 대금은 누구 겁니까? 가선주인 거죠.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고객과 사이는 뭐야? 자기 책임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죠? 자기 이름으로 법률하고 그 효과도 뭐예요? 자신에게 직접 생겼다가 나중에 취득한 권리를 가손주인에게 넘기다. 그죠? 그 효과가 최종적으로는 가손주인에게 간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이를 간접대리라 합니다. 그 점에서 대리는 뭐예요? 대리는 어떻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A의 대리인 갑하고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죠? 그러면 갑은 매매계약은 자기가 체결하지만 그 매매로 인한 책임은 누가 져요? 직접 본인이 진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뭐예요?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다. 그죠? 그 점에서 간접대리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대표요.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 배웠어요. 법인의 기관인 대표는 법인의 권리 능력 범위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즉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행위, 불법 행위 등에도 가능합니다. 그 점에서 대리와는 다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대리 방식과 같기 때문에 대표의 것은 대리 방식에 관한 존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자 정도를 신경 쓸게요. 자, 여기 보세요. 대리와 사자는 어떻게 다르냐?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읽으면 돼요. 자, 먼저 A가 자신의 토지를 팔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가별 대리로 선임해서 네가 알아서 팔아달라.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매도를 할 것이냐? 다 그 의사를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이 다 결정한다. 그죠? 이를 대리를 합니다. 전 사자 볼게요. 이자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에 팔겠다. 의사를 결정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의사는 뭐예요? 직접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고
갑에게 대신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갑이 뭐예요? A를 대신해서 A가 결정한 의사를 이자에게 대신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 그죠? 이를 사자라 합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매매에서 그 토지를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 것이냐를 대리에서는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합니다. 근데 사자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다 결정을 이미 했어요. 갑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뭐예요? 상대방에게 전하는 역할만 하는 이를 사자라 합니다. 자, 볼게요.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뭐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한 자를 사자라 합니다. 그래서 구별기준 체크할게요. 그래서 그림은 똑같죠. 그래서 대리와 사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효과 의사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럼 왜 구별하느냐? 박스 보고. 대리에서는 의사를 뭐야?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근데 사자는 본인이 결정해요. 그때 능력. 의사를 대리인이 결정하니까 대리는 뭐예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본인은 행위 능력, 의사 능력 필요 없어요. 근데 사자는 본인이 다 결정하니까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자는 단순히 심부름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범위. 대리는 매매 등 법률 행위에 허용된다고 하죠. 그럼 사자는 심부름 행위, 사실 행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밑에 하자의 기준 체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매매에서 사기, 강박, 착오 등이 있으면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다 매매 계약에서 우리가 봤던 허위 표시, 비진입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될 때, 사기에서 뭐요? 계약이 체결됐냐, 착오에 빠져서 계약이 체결됐냐, 대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의 유무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매매 계약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죠, 그죠? 그러면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했다. 당연히 누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계약을 하는 대리이죠, 그죠? 따라서 대리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팔겠다. 다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죠, 그죠? 그래서 사기당해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느냐, 착오에 빠졌냐, 다 누가요? 본인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마지막에 의사의 형결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A가 갑에게 대리권을 줄 때 어떻게 부탁했느냐? 최소 3억까지는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갑이 어떻게 해요? 덜컥 2억 5천 주고 팔았어요.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들 내부의 문제지 매매 자체는 효력이 영향이 없다. 왜? 모든 것을 대리인이 책임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3억 주고 팔겠다, 그죠? 네가 대신 전하라. 갑이 3억 하고 쫓아갑니다. 가다가 뭐요? 길거리에서 애들이 축구 노래인데 공이 와서 띵받쳐요. 3억 하다가 뭐요? 3천으로 잘못 표시했다. 의사고 표시가 불치하다, 그죠? 또는 을이 아닌 엉뚱한 병에게 이야기를 해버렸다. 자, 볼게요. 이와 같이 사자가 본인의 의사표시를 뭐요? 엉뚱한 자에게 잘못 전달되면 부도달의 문제가 되고, 표시를 뭐요? 엉뚱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는 3억인데 표시는 3천, 그죠? 착오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쉽게 갑니다. 대리의 종류. 이자가 A의 대리인데 그 대리권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본인이 원해서 뭐요? 일정한 자를 자신의 대리로 선임했다. 이와 같은 대리를 임의 대리라 하고, 이자가 A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은 뭐요? 법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죠. 이를 법정 대리라 합니다. 법정 대리. 자, 구별 시력은 여기서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능동, 수동의 개념은요. 여기 볼게요. 말 그대로입니다. A가 토지를 팔아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 것이냐, 그 의사를 대리인이 능동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죠, 그죠? 이를 능동대리라 합니다. 능동대리. 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제는 뭐요? 계약 당일날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하겠죠. 또 약속한 날짜에 비춰서 중도금 등을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상식상 계약금 등을 누구에게 대신 지급합니까? 대리인에게 대신 지급하겠죠. 이와 같이 대리인이 소극적으로 본인을 대신해서 뭐요? 상대방으로부터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대신 수령하는 이와 같은 대리를 뭐요? 수동대리라 합니다. 수동대리. 자, 그러면은 셋째 줄부터 체크할게요. 본인의 의사를 짐작해 볼게요. A가 팔아달라는 대리를 주세요. 그러면 단순히 본인은 가볍게 계약 체결까지만 권할 주겠습니까? 체결 이후에도 뭐요? 네가 알아서 중도금도 대신 받고 이와 같은 권한까지 아울러 다 준 게 일반적이요? 당연히 후자겠죠, 후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능동 대리인은 뭐요? 수동 대리권까지 아울러 본인부터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권 대리, 무권 대리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에서 뭐요? 갑이 A를 대리하여 대신 매매 계약을 차렸다고 하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이 같은 행위를 한 대리를 유권 대리라고. 대리권도 없이 뭐요? 본인을 대리해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대리 행위를 뭐요? 무권 대리. 당연히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출제가 됩니까? 무권 대리에서 출제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법이 왜 필요하다고요? 분쟁이 생겼을 때. 유권 대리는 분쟁이 안 생기겠죠. 예. 자, 그럼 대리권으로 갑니다. 자, 그럼 대리권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부터 체크를 해드리고 진행할게요. 한 장 넘기면 222페이지가 있죠. 대리권 파트에서 보면 중간에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가 있죠. 예, 이 부분은 단골입니다. 단일 문제는 아니에요. 하여튼 5개 지문 중에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뜰 겁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자, 나머지는 그때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대리권. 즉, 대리권이라면 뭐요? 대리인이 매매라는 행위는 대신하지만, 거래의 효과는 뭐요? 본에게 직접 발생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그로 인한 법률을 타인에게 기속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리가 아닌 권한에 해당하더라, 그죠? 자, 그럼 옆에 줄로 갑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임의대리, 법정대리로 구분되는데, 법정대리는 대리권이 법에 의해서 주어지더라고요. 그죠? 구체적인 어떤 순서는 볼 필요 없어요. 하여튼 법정대리는 대리권이 법에 의해서 발생하더라. 나머지 내용들은 가족법에 실려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상가로 2번.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요? 누구로부터? 본인으로부터 주어지더라고요. 본인으로부터.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일정한 적의 대리권을 수여를 합니다. 자, 1번 수권행위 볼게요.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일정한 적에 뭐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죠. 이를 줄수자 권한권자 수권행위. 즉 법률행위 중에 하나 되죠. 자, 미적 볼게요. 본인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법률행위인 수권행위에서 발생한 대리를 임의대리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대리인은 법정대리입니까? 임의대리요? 임의대리죠. 쏘면 안 돼요. 법률행위는 원해서다, 그죠? 여기서 작은 제목으로 다시 자르면 뭐예요? 수권행위에서 발생한 대리 이렇게 됩니다. 법정대리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죠. 법에서. 법률행위는 원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수권행위 법적 성질이 뭐 단독행위냐 계약이냐는 관심 가지지 마시고 니은 수권행위의 방식만 체크할게요. 대리권을 수여해서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구두도 상관없다, 그죠? 따라서 불효식입니다.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는 개념도 밑줄은 끊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A가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큰 금융거래는 자기가 직접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어떤 기계적인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직원이 격리 부장 등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각각 A사에 어떤 관계요? 고용관계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리건은 뭐예요? 이와 같이 고용관계 등 원인관계에서 뭐예요? 수반에서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우리가 보통이다 그죠. 이와 같이 대리건을 발생케 하는 이와 같은 원인된 고용관계 등을 법에서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내부적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법률관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단어 설명입니다. 자 볼게요. 수권의 독자성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랍니다. 즉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예요? 법적으로는 별개라는 겁니다. 이걸 독자성이라고 하는데 즉 일반적으로는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면 금융 대리권 등을 뭐예요? 직원들에게 수여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래서 이자가 격리부장이라면 이와 같은 금융 대리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직원이라도 이자가 청소 직원이요. 그럼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따라서 반드시 뭐요?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수권행의 독자성이란 개념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얼만 체크할게요. 수권행위 하자. 자, 지금 밑줄 끊는 거 뭐예요? 혹시나 지문화 될 수 있는 것만 체크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수권행위 하자. 앞에서 대리행위가, 즉 매매계약에 착오 등이 있다 없다는 뭐예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근데 수권행위는 본인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착오에 의해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수권행위가 있었다. 사기강 밖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이죠, 그죠? 예, 그 부분. 따 수권행위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넘길게요. 대리권의 범위로 갑니다. 대리인이 어느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법정 대리는 문제 안 됩니다. 법에서 그때그때마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아주 단거리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박스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냐. 그 범위도 누가 결정해 줍니까? 본인이 결정해 주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결론 수권행위에서 정해지니까 수권행위의 해석의 문제로 갑니다. 자, 볼게요. 원칙.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수권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결국 뭐요? 그 범위도 수권행위에서 주어집니다. 발생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요? 법원에서 임의 대리 대리권 범위를 정할 때는 뭐요? 위임장이 작성이 되었다면 뭐요? 그 위임장의 문구에 구속되지 않고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하고자 하는 행위 종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조해서 뭐요? 구체적으로 대리인이 본인부터 어디까지 대리권을 받았을 것인가를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박스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왼쪽은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오른쪽은 뭐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쭉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볼게요. A가 가백이 뭐예요? 네가 알아서 팔아달라고 하죠. 자, 그럼 본인의 의사를 짐작해 볼게요. 이자는 단순히 가백에 계약
체결까지만 권한을 준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뭐요? 네가 알아서 팔아달랐기 때문에 체결 이후에 상대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아울러 준 게 원칙이요? 후자죠. 그래서 1번. 토지 매매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뭐요?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체결된 이후에 상대로부터 전대금, 중도금도 대신 받을 수 있고 뭐요? 끝났다면 등기까지 넘겨줄 뭐요? 권한까지 본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원칙이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뭐요?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자.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적을게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쏘인 바는 없는데,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뭐요? 그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권한을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날 상대방과 합의하겠죠. 계약금과 그다음에 중도금 뭐요? 수차에 걸쳐서 언제 중도금을 지급할 것이고 잔금은 언제 지급할 것이다. 그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측에서 뭐요? 지금 돈이 힘들다. 그죠? 조금 연기해달라. 또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뭐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여하튼 중도금 등의 이행기일도 뭐요?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아울러가 돼. 포괄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요. 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는 뭐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본인에 대해서 이행기도 연기해줄 권한까지 가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첫 번째, 자 떴어요. 그래서 본인이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죠. 팔아달라. 그럼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뭐 허락도 없이 계약을 없던 것을 알고 그죠.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받았어요? 매수를 해달라는 대리권을 받습니다. 근데 매수한 부동산을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처분까지 할 권한은 없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경락을 받아달라 그랬습니다. 그 경락 받았어요. 그럼 끝났죠. 그죠? 근데 본인의 허락도 없이 상대방의 뭐요? 신청에 동의해서 그 경매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본인이 빌려준 돈을 본인을 대신해서 영수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만 받은 자입니다. 그때 본인의 허락도 없이 그 채권의 뭐요? 일부를 탕감해 줄 권한까지는 없답니다. 없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본인으로부터 뭐요? 예금해달라는 대리권을 받았어요. 예금계약 체결대리권. 그럼 예금계약을 체결됐다면 끝났죠. 그죠? 근데 체결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까지는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리에 대해서는 뭐요? 무건대리 파트는 단일 문제로 뜹니다. 표현들이 무건대리 파트는 단일 주제로 떠요. 근데 나머지 파트는 대리 전반을 종합해서 지문화를 할 겁니다. 그때 5개 지문 중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논점 뭐야? 하나 이상의 지문이 거의 매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숙지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2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관한 보충 규정. 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기보다는 이 부분의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심화반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의 범위에서 이 부분이 바로 응용이 됩니다. 자, 금방요. 임의 대리인이 어느 범위에서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느냐고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다면 그 이행과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등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체결된 계약을 뭐야?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더라고요. 즉 구체적으로 대리권 범위가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열심히 뭐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일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뭐요? 이 같은 보충 규정을 둡니다. 자, 볼게요.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단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1호 보존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행위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즉 법원이 해석하니까 대리권이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법원이 노력했더라도 구체적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때는 법에서 이와 같은 경우는 대리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 규정을 둡니다.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는 대리는 118조에 규정된 행위까지만 보니까 뭐예요? 118조에 규정된 행위를 관리행위라 그런다. 따라서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대리는 뭐예요? 관리행위까지는 합니다. 관리행위를 뛰어넘는 행위는 뭐예요? 처분행위라 합니다. 처분행위. 그래서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대리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어요. 위반. 어떻게 될 것이냐. 처분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리권도 없이 본인을 대리했다. 그러면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요? 무권대리가 되겠죠.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관리행위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보존행위. 자, 보존행위는 보니까 어디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무제한적으로. 개념을 좀 더 볼게요. 두 번째, 이용 계량 행위는 무제한적이 아니라 뭐요? 한계가 있다 그죠?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까지만. 따라서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뭐요? 그 성질을 변하는 행위는 뭐요? 할 수 없다 그죠? 그때는 했다면 무권대리 문제가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볼게요. 자, 이 페이지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말 그대로 뭐요? 재산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100% 유리합니다.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따라서 가옥을 수선하는 행위라든지 본인의 어떤 재산권이 뭐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는데 이걸 중단시키는 행위라든지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를 한다든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뭐요? 대신 변제한다든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처분 이런 것들은 보존 행위로서 제한 없이 허용이 됩니다. 이용 계량이라고 합니다. 이용 계량은 뭐예요? 수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예컨대 뭐예요? 본의 물건을 임대로 해서 수익한다든지 본의 돈을 이자부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계량 행위라는 것은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본이 무이자로 빌려준 것을 이자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뭐요?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 내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뭐요? 따라서부터 체크할게요. 아무리 본인에게 이득이 되더라도 뭐요? 성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전하게 맡겨둔 예금을 찾아서 사채로 빌려준다든지 뭐요? 주식을 사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아무리 뭐요? 유리하더라도 논이나 밭을 뭐요? 택지로 바꾼다든지 반대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본의 허락이 없으면. 그 다음 처분행위요. 이와 같은 관리 행위를 뛰어넘는 매매, 저당권의 설정, 그 다음에 채무 면제, 100% 불리하죠. 이행기도 도래치 않는 채무의 변제 이런 것들은 본의 허락이 없는 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교재에 있는 거. 틀린 것은 1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간전함. 그때는 뭐예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행기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더라고요. 있더라. 그 다음 2번. 매매계약 체결에 권한 있는 대리인은 상대로부터 뭐예요? 중도금, 잔대금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아직까지 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5번 대여금 영수 권한만 받은 대리인은 대여금 채무를 일부를 면제할 권한 없다. 그죠? 면제에서는 본회부터 다시 특별한 대리권 수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대리권의 제한부터 계속할게요.